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확진자 수는 7,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제 하루 완치 환자 수가 처음으로 신규 환자 수보다 많이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어제 상황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 110명이 확진 추가가 돼서 7,979명 확진자가 됐고요.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67명이 됐고요. 그 완치 판정 받으신 분은 177명, 510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110명인데 이제 완치 판정 받으신 분이 17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치 판정이 그러니까 추가 새 환자보다는 더 많아진 게 이번이 좀 처음인데 어떤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은 물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완치되는 수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과거에 800명 수준까지 하루 확진자가 나오던 수치가 감소됐던 것도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이제 줄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하루에 확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100명을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단 과거에 대구, 경북에서의 큰 확진세가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만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요 집단 감염을 통한 이런 확진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전에는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주의 있게 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수도권 등의 상황을 더 유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게 더 유의하는 것보다도 약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났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였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수치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 대처하는 거에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한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때는 지금 900명을 넘어설 때도 있었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구 신천지교회에 관련된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때 신규 확진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완치되면서 이제 그 숫자가 반영된 것이지 이제 다른 지역의 그런 지역 감염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기에는 다소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해서 이게 완화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콜센터발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인데 지금 11층이 아니라 9층, 10층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0층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환기 시스템을 통한 역학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환기구를 통한 감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구로 콜센터에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방역 당국에서 시설 소독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먼저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오염원이 어디에서 분포를 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시간도 안 걸리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이었는데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현재 구로 콜센터에서 어떠한 경로로 해서 확진자가 다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시에 이제 시설 소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일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한 어떤 전파냐 아니면 환기구를 통한 어떤 전파냐 요거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예시 방법이 과거 사스 때 두 차례 대표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스가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그 광동 지역에서 사스가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사가 홍콩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 호텔에 묵었는데 그 층에서 16명의 감염자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홍콩 보건당국에서 그 환경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묵었던 객실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대부분의 오염원들이 존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분이 따라간 동선에 의해서 그거와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다라고 규명이 됐고요. 네. 그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설사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친지 집을 방문해서 그 아파트에 묵었는데 네. 그게 그 화장실에 변기를 내리면서 발생했던 에어로졸이 환기구를 타고서 당시에 그 아파트 전층에 대해서 한 300여 명이 감염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비춰보면 지금 구로콜센터가 11층에 있는데 만약에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지금 9층하고 10층에서 한 명씩 확진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거다. 환기구를 네. 통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따라간 동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다른 층으로 확산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 환기구를 통해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환기구를 통한 감염에 대한 가능성은 뭐 물론 당국의 조사가 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좀 낮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앞서 저희가 그 그래픽 한번 그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다른 층 감염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우려가 그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환기구 통한 그 다른 층 전파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11층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문제가 이 승강기가 홀짝으로 운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1층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1, 3, 5, 7, 9, 11 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고 10층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2, 4, 6, 8, 10 이렇게 넘어가는 짝수층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환기구 가능성이 좀 낮다고 치면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탔으면 뭐 1층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서의 그런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도 지근 거리에서 네. 일정 기간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역학조사를 해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다라고 밝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부를 통해서 에어로졸 전파가 일어났으면 네. 지금 다른 층에서 비단 9층, 10층 아니라 또 다른 층에서도 공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대규모의 확진자가 그렇죠. 나왔을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콜센터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례별로 보면은 콜센터 확진 직원과 접촉을 했던 부천의 생명수교회 목사 1명과 신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좀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이런 소규모 감염,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네.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그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일부에서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아직도 이제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곳도 지금도 계속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일부에서는 학원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지금 아까 교회 말씀하셨지만 이제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른바 그 투잡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녹즙을 배달하신다거나 아니면 목동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신다거나 이렇게 병행해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뭐 여의도 사무실이 많으니까 또 목동 같은 주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녹즙을 배달했다거나 네. 아니면 유사한 케이스가 뭐 택배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게 비슷한 그 케이스라고 보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케이스보다는
전파 가능성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를 끼셨다라고 그러면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만약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했다 그러면 물론 마스크를 써도 하루 종일 계속 마스크를 신경 써서 착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뭐 화장실도 방문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본인이 어떤 음료나 음식물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네. 특히나 이렇게 반찬 같은 거에 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다중의 사람들한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뭐 2차, 3차 확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이게 코로나19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네. 증상이 과거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전파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 가본 뒤에 일단 잠시 뒤에 출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68명이 감소한 7,40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어제 한 분이 증가하여서 67분의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집계한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3분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셔서 총 사망자 숫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 환자의 숫자를 보시면은 표로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9.8%의 환자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61명이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이 그 콜센터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13명이었습니다. 세종이 해수부 등의 집단 발병으로 17명이 증가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도 콜센터 등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 사례를 보시면은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그 집단 발생 사례들이 보시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다중시설 또는 사업장 아니면 교회 같은 그런 단체 수련회 같은 거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 직원이 82명입니다. 서울 5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입니다. 주로 이들의 접촉자, 가족 등의 접촉자가 27명 보고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3월 13일 날 0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는 계속 변동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까지 확인된 11층 콜센터 확진 환자 80명 외에 9층의 콜센터 직원이 1명, 그리고 10층에 근무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 1명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층 직원은 168명을 검사하였고 그중에 1명이 확진되었으며 10층의 직원은 27명이었고 그중에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13층에서 18층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86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2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거리두기 또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의 준수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손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그리고 주변에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등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3-4분씩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앞에 있는 기자님. 네, JTBC 이자연입니다. 세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구로 콜센터 역학조사 내용 관련해서요. 이 10층 확진자 증상 발현이 지난달 22일이면은 이 최초 감염이 20층 상조회사고 11층이 여기서 옮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천안에서 자가격리 뒤에 확진된 사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잠복기가 24일보다 길었던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자가격리 해제 기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검토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 수가 어제 거의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100명 넘어섰는지 이 최신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환자들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11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양성이 나왔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9층에 1명 그리고 10층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된 거냐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거는 10층에 이번에 확인된 환자 1명 이외에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가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2월 22일 날 증상이 발생을 해서 이미 격리 조치가 됐고 이 환자분은 그 당시에 역학조사를 했을 때 가족 2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직원들은 9명이지만 추가 환자가 없는 그런 상태로 10층에 2월 20일 날 발병한 환자분이 한 분이 있으셨고요. 이번에 10층에서 확인된 환자분 한 분은 그분하고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 접촉자 조사를 하면서 확인이 된 사례여서 이 10층에 계시는 환자분이 기존에 확진받은 그 환자하고의 접촉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확진 환자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분이 조치를 할 때는 두 분 회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9층, 10층, 11층에 환자가 있고 11층이 주로 그 메인으로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그 접촉이나 동선이 겹쳐서
전염이 된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뭐 그 공기 전파나 이런 거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통로나 엘리베이터나 그 뭐 그런 다른 그런 동선으로 겹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염원에 대한 파악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 처음에 22일 날 발병한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전파인지도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확진이 된 사례는 이제 조금 그 전에도 그 한두 분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잠복기는 가장 많은 잠복기가 다른 나라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5에서 6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에서 6일 사이에 발병이 가장 많고 또 최장 잠복기가 한 11.5일, 12일까지 가는 분포가 이제 가장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벗어난 그런 드문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복기를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들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할 근거는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라고 그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분비량이 줄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염력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 기준을 지키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되는 의료인이나 간병인 같은 그런 고위험 직업들은 격리 해제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접촉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직장에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곽진 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곽진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예, 오늘 확인되는 우리 입원 환자분들의 중증도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1분, 91명의 환자분이 중증 단계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증 단계의 32분, 그리고 위중 단계의 59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계호흡이나 인공호흡기 또는 에크모와 같은 기계 장치를 통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 혹시 아까 전에 그 10층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 관련해서요. 그 22일 그분은 그럼 지금 완치가 된 상태신지 좀 추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은 2월 22일이 발병일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격리 중이실 걸로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는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원래는 67명이었죠. 한 네. 명이 추가돼서요. 근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 3명이 추가돼서 네, 현재까지 사망자는 이제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확진자 가운데 80% 가까이, 그러니까 79.8%는 집단 감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확진자가 지금 26명이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세종시가 17명 이제 확진자가 추가돼서 네. 정부 세종청사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구로 콜센터 같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던 다른 층 그 콜센터 직원이 영등포 시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앞서 저희가 어제 YTN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근무지를 옮기기 전에 직원이 발열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요. 그 회사 측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호흡기 바이러스고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인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네. 네. 특히나 이 이전한 이 직원이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라고 그러면 코로나19의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같이 이제 이전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새로 이전한 그 센터에서도 또 집단 발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물론 회사 측에서도 좀 관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여기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방역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추후 사후 관리도 해야지 다른 또 불가피한 어떤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대중교통 접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하지만 뭐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어떤 전파의 우려가 굉장히 적다. 이거는 좀 과학적이나 의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중교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마스크를 잘 쓰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썼을 때 비해서는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만 봐도 그 한 칸에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제로 네. 신체가 접촉될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자체가 100% 보호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언제든지 전파의 가능성은 있고 손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장갑을 끼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부분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게 되면 내가 그거를 만졌을 때 이 그 손과 손을 통해서 이런 그 비생체 매개 접촉물에 의해서 전파가 가능하고요. 그 뒤에 마스크를 고쳐 쓴다든가 기타 얼굴을 만지다든가 이런 행위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이게 사례가 보고가 안 된 거지, 파악이 안 된 거지, 얼마든지 이제 대중교통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버스든 지하철이든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손 세정제라든지 되도록이면 손잡이 같은 거 잡지 않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동대문구에서 이제 PC방 확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그 추가로 그 교회 수련회와의 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감염 우려도 좀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그 동대문구 PC방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기 이전에 교회 수련원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가 대구와 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련회와 같은 단체 행사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상 거의 취소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 왜 굳이 이때 수련회를 진행을 했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과거의 부분은 물론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되새겨야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을 전철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가 보건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철저히 이런 방역 대책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안정세라든가 추가 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사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내일이 신천지 창립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대구에서는 격리 해제된 신도들이 또다시 모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격리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요. 일단 감염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의 사례는 발생을 안 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이주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다만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감염 이력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가 대구와 경북에서 대규모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까지는 이런 어떤 소규모라도 집단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는 거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세종시에서 그 확진 그 세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세종시 인구가 지금 보면 그 2020년 2월 통계청 기준 34만여 명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 0시 기준 자료입니다. 0시 기준 자료인데 1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서울은 13명인데 서울보다도 더 많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인구 대비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많은 건데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분들 이제 감염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행정 공백 우려도 좀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집이 세종이라서요. 아, 계속 그러세요? 밀접하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부 세종청사 자체가 이렇게 건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각 부처마다 그 연결된 부분을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게 막아놨다. 그래서 이동의 네. 가능성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저도 계속 세종시청에서 나오는 그 동선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과거에 감염됐던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점심 식사할 때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항상 같은 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사를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비단 지금은 해수부에서 다수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마도 지금 세종청사 내에서 계속 감염자가 속출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비단 콜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실을 공유를 하시면서 책상과 책상 사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를 하시다 보면 계속 소통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범부처적으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단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그 세종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네. 확진자를 빨리 가려내는 게 더 추가적인 확진세를 막는 거에 좀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노래방이나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 지침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좀 마땅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한 그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시설 소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지금 환경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에 협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어떤 시설 관리자에게만 이렇게 의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보건당국에서 좀 지자체 차원이라도 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어려운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치료 관련된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이제 그 자가격리 중에 이제 별다른 치료제나 뭐 치료 요법을 받지도 않고 완치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초창기에도 나왔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오해를 했던 부분이 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면역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있고요. 일부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예후가 빨리 전환되면서 사망하시는 케이스도 나오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증으로 가면서 사망하는 네. 케이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거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 자가격리 중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쾌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본인의 면역력으로 케어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면역력이 좋으면 요 감염이 됐더라도 특별한 치유 없이 회복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유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치사율이 만약에 쾌유가 스스로 안 되면 치사율이 거의 뭐 100% 이렇게 나올 건데 네. 지금 치사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 1%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6%를 넘어가고는 있지만 요 얘기는 100명에 1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굉장히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나 어쨌든 치사율 면에서는 100명에 1명이 사망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포션은 스스로 이제 면역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어떤 보존 치료나 대증요법을 쓰게 되면 네. 그 치료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걸 이제 통계가 지금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전체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지금 현재 그 3월 13일 0시 기준 0.84%인데 이제 문제가 80세 이상과 70에서 79세는 엄청 높아요. 보면 80세 이상은 8.3%고 그다음에 70에서 79세는 4.74%거든요. 이게 보면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하니까 이제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다 해서 그러니까 뭐 20, 30대 또는 30, 40대의 건강한 사람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냐? 네. 반드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돼서 실제로는 불행하게도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 딱 단언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폐에 얼마나 영향을 갖고 오는지 그 부분인데 뭐 코로나19가 완치가 되더라도 폐 손상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폐 기능이 30%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일부 임상증에 특히 해외에서 나온 자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나오거나 이런 자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막 유행을 할 때 네.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올 때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된 사람 중에 완치 판정 받은 후에도 폐 기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실제로 팩트 체크를 했을 때에는 그렇지 네. 않다라는 게 임상 의사들의 소견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상 사례가 모였을 때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에서 폐에 후유증이 남는지 이런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치료제와 백신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건지가 일단 일반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새로운 백신이나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네. 그거의 후보 물질을 찾는 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 전임상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 동물 실험이 끝난 다음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용법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유용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뭐 아무리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최소 1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기존에 허가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칼레트라와 같은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게 지금 대안으로 쓰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후보 물질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다 그러면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좀 간소화돼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상 시험만 해도 1년 이상은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